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건을 통해 인간이 끝없는 다크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떤 집착에 사로잡혔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전주에서 벌어진 콩나물 공장 일가족 참극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잔혹한 결말로 이어진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차분히 숨을 고르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의 겨울 아침,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 이웃들은 그날 오전, 경찰차와 구급차가 동시에 들이닥치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젊은 아들이 신고를 하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부모와 형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현장을 가득 메운 건 연탄가스의 매캐한 냄새였죠. 구조대가 황급히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지만 공기 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기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극단적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작은 방과 안방에 놓인 화덕, 새까맣게 탄 연탄. 그러나 곧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왜 방마다 연탄의 상태가 달랐을까요? 부모가 있던 방의 연탄은 모두 타버렸지만 형이 있던 방의 연탄은 절반만 타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고의로 시간차를 두고 불을 붙였다는 정황이었죠. 경찰은 단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며 사건의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는 둘째 아들, 민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앞에서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갑자기 숨이 막혀서 깼습니다. 이미 가족들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진술만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안의 흔적은 너무나도 인위적이었고 무엇보다 왜 유서가 없는가라는 물음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가여운 촛불들의 죽음은 단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주에서 규모 있는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형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미래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도 공장을 도우며 생활했죠. 하지만 이 겉보기의 평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다크페이스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가족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진술에는 이상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형과 함께 새벽까지 차에서 대화를 나누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였죠. 그는 형이 우울감을 토로하며 죽고 싶다이는 말을 자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더 많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주방에 놓여있던 우유잔, 그리고 그 옆에 수상한 약통. 성분을 분석해보니 수면제였던 겁니다. 이 단서는 사건의 진실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부모와 형의 혈액에서 공통적으로 수면제가 검출되었습니다. 단순한 가스 중독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약을 먹인 뒤 연탄을 피운 정황이었죠. 게다가 장남의 차량에서는 미처 쓰지 않은 연탄과 번개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가까웠던 지인들의 진술은 장남이 오히려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 끔찍한 일을 꾸민 걸까요? 의심은 점점 민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장례식장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슬픔에 잠긴 유족이었지만 경찰은 그의 행동에서 미묘한 어색함을 포착했습니다. 장례 준비로 분주해야 할 시기에 그는 자신의 차량을 정성스레 세차한 흔적을 남겼던 겁니다. 과학수사대가 차량을 샅샅이 뒤지자 연탄가루가 매트 사이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집과 형의 차량에만 있어야 할 흔적이 왜 그의 차량에서 나온 걸까요? 끝없는 다크가 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는 우유팩이었습니다. 민수는 형이 자신에게 우유를 따라주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잔에서 발견된 지문은 형이 아닌 민수 본인의 것이었습니다. 거짓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사건은 이제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살인으로 굳어졌습니다. 경찰은 민수를 긴급 체포하며 진범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렸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의 삶은 가족을 지켜야 할 손에 의해 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체포된 민수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외삼촌까지 증거인멸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결국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꾸지람과 모욕을 견디지 못해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탄과 수면제를 준비하고 집 구조와 동일한 자취방에서 모의 실험까지 했던 치밀한 준비. 모든 것은 가족을 원망한 끝에 만들어진 참극이었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민수의 자백은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부모가 즐겨 마시던 술에 수면제를 타고 형에게는 우유에 약을 섞어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깊이 잠들자 화덕에 연탄을 피워 방 안을 채웠다는 겁니다. 부모와 형이 차례로 숨이 멎어가는 과정을 지켜본 뒤 그는 일부러 형의 차에 연탄을 옮겨놓아 범행의 흔적을 형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계획된 연출이었던 것이죠. 경찰은 민수가 왜 이렇게까지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동기를 추궁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군인 출신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 공개적인 모욕과 꾸지람이 쌓여 분노로 번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 역시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야말로 오랫동안 외면당한 피해자라 주장했지만 정작 그의 손에 꺼진 것은 가여운 촛불들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더 끔찍한 사실은 민수가 이미 범행 한 달 전 같은 수법을 시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만을 노려 가스 중독을 시도했지만 우연히 어머니가 깨어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는 황급히 흔적을 지워 사건을 무마시켰고 이후에는 더 치밀한 준비로 이번 참극을 실행했습니다. 연탄을 피우기 전 그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쇠를 이용해 유독가스를 실험하기까지 했습니다. 끝없는 다크 속 집념이 드러난 대목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민수는 자신의 범행이 재산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부모의 빚 이야기를 듣고 생활이 어렵다고 믿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와 형이 가입한 거액의 보험, 그리고 공장과 토지 자산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사건이 극단적 선택으로 마무리되었다면 홀로 남은 민수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구조였던 것이죠. 탐욕과 분노가 얽힌 이 동기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부모와 형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이 반인륜적이라며 엄벌을 주장했죠. 그러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은 중대했지만 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범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인간사입니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는커녕 스스로 허물어뜨린 다크페이스.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꺼져간 가여운 촛불들. 끝없는 다크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가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갈등과 증오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말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인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평범하게 웃고 대화하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가족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조차 증오로 가득했던 그날,
다크페이스는 결국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범은 화가 납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 속 범죄를 남의 이야기처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위험한 파국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작은 모욕, 작은 분노가 쌓여 다크한 심연으로 변했을 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괴였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사회는 이 진실을 기억하고 비슷한 비극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른 사건으로 돌려봅니다. 또 다른 공간, 또 다른 집에서 벌어진 비극. 안양의 한 주택가, 고요한 새벽을 깨운 것은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잠시 싸움 소리로 여겼지만 그 순간 이미 한 여성이 끝없는 다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강도살인으로 위장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 역시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홀로 살아가던 여성, 서연이었습니다. 이혼 후 아들과 함께 지내다가 최근 독립한 아들을 떠나보내고 혼자 생활하던 중이었죠. 그녀의 집거실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온몸에 흉기에 찔린 자상만 39곳. 그 잔혹함은 단순한 범행이 아니라 오래 쌓인 분노의 폭발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강도 사건으로 추정했지만 집안의 흔적은 어딘가 인위적이었습니다. 서랍은 열려 있었으나 옷가지는 가지런했던 것이죠. 경찰은 이웃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고성과 비명이 들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저 집은 늘 싸우는 소리가 났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서연에게는 연인 관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잦은 다툼으로 이웃들 귀에 익숙할 정도였죠. 수사는 곧 연인인 준호에게 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연이 무려 13개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겁니다. 서연의 보험 가입 내역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달 180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감당하며 그녀는 혹여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거액의 보험이 범행 동기와 연결될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전부 아들 민호였습니다. 혹여 그가 범행에 연루된 건 아닐까? 수사의 무게가 민호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친구 셋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증언도 일치했죠. 그러나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알리바이를 더욱 세밀하게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의 틈새가 드러났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사실은 4명이 있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즉, 민호와 함께 있었던 인물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인물은 경환이었습니다. 그는 민호와 오래된 절친이자 과거 서연의 집에 함께 살던 적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 이유로 집에서 나와야 했고 그때부터 서연에게 앙심을 품어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더욱 수상한 건 사건 직후 그가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이 추적한 결과 그는 이미 군산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수사의 결정적 단서는 현관 손잡이에서 발견된 미량의 혈흔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혈액형은 O형. 이는 준호도, 민호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환의 혈액형은 O형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그를 본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경환의 손가락에는 피를 막은 듯 밴드가 감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사는 급격히 경환을 향했고 경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보육원 시절 경환의 친구들을 통해 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결국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공중전화로 통화를 시도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거된 경환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단독범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인물이 따로 있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민호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다며 흐느끼던 아들이 사실은 모든 것을 설계한 다크페이스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가입한 13개의 보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친구 경환에게는 보험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며 범행을 교사했습니다. 경환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피 묻은 칼날을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막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는 범행 당일 경환에게 전마가 집으로 들어간다는 전화를 걸어주며 타이밍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집 밖에서 현관을 지키며 어머니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환이 서연을 공격하는 동안 민호는 도주로를 차단하는 공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아범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피 한 방울 섞인 모정을 이렇게 배신하다니 인간이란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 걸까요? 범행 후 민호와 경환은 집안을 강도 사건으로 위장했습니다. 서랍을 열어젖히고 현금을 일부 빼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옷가지가 흐트러지지 않은 정황에서 그 조작은 곧 드러났습니다. 또한 범행 도구는 근처 뒷산에 묻었고 이후 두 사람은 자취방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던 듯 술에 취한 친구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알리바이까지 준비된 완전 범죄처럼 보였지만 끝없는 다크는 결국 진실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은 두 사람이 이미 범행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 2달 전, 그들은 한 카페에 침입해 주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 살인을 위한 예행 연습과 다름없었습니다. 민호와 경환은 이미 한참 전부터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에서 민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환의 자백, 현장의 혈흔, 위장된 현장, 그리고 보험금 동기가 맞물리면서 법원은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경환은 무기징역, 민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범은 흐느낍니다. 가여운 촛불이었던 서연은 아들을 믿고 사랑으로 삶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 짓밟혔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다크는 때로는 집 안 깊숙한 곳에서 피어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호의 범행 동기는 법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돈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살며 가게의 재정 상태를 모를 리 없다는 점을 지적했죠.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범은 화가 납니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배신한 다크페이스의 변명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모와 형제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행위는 사회적 파장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조차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는 무표정했지만 방청석에 있던 지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가 선택한 끝없는 다크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었던 겁니다. 한편 서연의 이웃과 지인들은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여운 촛불처럼 늘 주변을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잃은 뒤
동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추모 모임을 열었습니다. 작은 촛불이 하나둘 밝혀졌고 이윽고 골목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슬픔과 허무 속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족의 고통은 더욱 깊었습니다. 서연을 잃은 친척들은 법정을 오가며 민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피를 나눈 아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잔혹하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 가족은 울부짖었고 법정은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범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극단적 선택을 가장한 범죄인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작은 단서들이 모이고 진실이 드러나자 경찰들도 한동안 허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피 한 방울조차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범죄 수사의 냉혹함을 다시 체감했습니다. 검찰은 경환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범행에 직접 가담했고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경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와 함께 살인을 계획한 민호는 사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정은 술렁였고 피해자 유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존속살해, 즉 부모를 살해한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경제적 욕망이 동기가 된 점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인간의 윤리와 가족애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번 사건을 보도하며 돈 앞에서 무너진 가족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내 갈등과 경제적 압박, 그리고 왜곡된 욕망이 만나면 이런 참극이 벌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분석도 가여운 촛불의 억울한 죽음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참혹한 상처와 사회적 반성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유족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서 서연의 친척들은 흐느꼈고 작은 손주들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망울만 굴렸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이 미어지게 했습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서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작은 촛불은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범은 분노를 삼킵니다. 가여운 촛불을 앗아간 다크페이스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피해와 상처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끝없는 다크가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경계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건의 여파는 전주 지역 사회에 깊게 남았습니다. 콩나물 공장이 멈춰서자 함께 일하던 직원들과 거래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어제까지 웃으며 출근했던 사장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가여운 촛불은 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고 공장의 기계는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민호의 범행을 분석하며 왜곡된 자아와 열등감이 뿌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와 형과 자신을 비교했고 그 속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은 끝내 분노로 번졌고 다크페이스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범은 서늘한 숨을 내쉽니다. 가족을 향한 칼날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아이러니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한편 경환의 가족은 언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어쩌다 이런 일에 연루됐는지 모르겠다며 절규했습니다.
경환 역시 가여운 촛불의 삶을 앗아간 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의 유혹에 휘말린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습니다. 이중적 현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또 다른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민호가 범행 전 친구들에게 곧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은밀히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허세인지 범행을 예고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치밀하게 준비했고 실행했습니다. 끝없는 다크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은 건 결국 본인이었습니다. 검찰은 민호의 범행이 단순한 충동이 아닌 사전 계획된 살인임을 입증했습니다. 수면제를 이중으로 처방받은 기록, 연탄을 미리 구입해 자취방에서 실험까지 한 정황이 증거였습니다. 이는 그의 계획성이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순간의 분노가 아닌 오랜 시간 품어온 증오와 욕망이 만든 참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재판에서 나는 단지 우울했다. 죽고 싶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아범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가여운 촛불의 삶을 무참히 끊어내고도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는 다크페이스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추모식에서는 여러 시민들이 모여 작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손을 떨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편히 쉬시길 그 순간 찬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서연이 아직 우리 곁에 있는 것 같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장면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도 이 사건은 범죄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존속살해의 심리, 계획적 살인의 과정, 그리고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가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교재에도 기록되었고 강의실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다시 읽고 토론했습니다. 가여운 촛불의 죽음은 학문적으로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밤길을 걸을 때마다 불안감을 느꼈고 누군가는 가족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사건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범은 흐느낍니다. 끝없는 다크가 남긴 상처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무거운 그림자였습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이제 우리는 사건의 마지막 국면으로 향합니다. 법은 범인을 심판했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여운 촛불을 기억하는 일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두 번째 사건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또 다른 끝없는 다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무대는 안양시 관양동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2008년 6월의 새벽, 고요한 골목을 찍고 여인의 절규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부부싸움이겠거니, 연인의 다툼이겠거니. 그러나 그 순간 한 집안에서는 피로 얼룩진 참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지민이었습니다. 새벽에 귀가한 그녀는 잠시 후 거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동료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갔다가 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이미 피바다였습니다. 지민은 무려 39곳이나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고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범은 분노를 삼킵니다. 부검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격은 집요했고 증오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칼이 뺨을 관통해 시야를 훼손할 정도의 잔혹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고 서랍이 흐트러져 있었지만 옷가지들은 가지런했습니다. 마치 강도를 위장한 흔적 같았습니다. 수사관들의 직감은 단순 강도가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작은 방 창문 아래 쿠션에 남은 족적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거실과 현관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창문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공격하고 현관으로 빠져나갔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지문, DNA 같은 증거는 없었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철저히 지우려 했던 것일까요? 끝없는 다크가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주변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지민이 한 남성과 자주 다투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호, 지민의 애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고성이 오갔고 그날 새벽에도 비명이 들렸을 때 이웃들은 또 싸우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즉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아범은 서늘한 숨을 내쉽니다. 지민의 아들 민수 역시 경찰에 나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경찰은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민은 사망하기 전 1년 동안 무려 13개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모두 아들 민수였습니다. 수사 방향은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갔습니다. 민수는 조사에서 보험 가입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액의 보험금은 3억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경찰은 혹시 아들이 어머니를 원망하며 범행에 나선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알리바이는 탄탄했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자취방에 있었다고 했고 친구들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깊어지자 새로운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친구 중 한 명이 의미심장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날 사실방에 4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라고 했던 친구들이 민수의 요청으로 1명을 숨겼던 겁니다. 숨겨진 이름은 경환, 민수의 절친이자 지민의 집에서 잠시 함께 살았던 과거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경환의 존재가 드러나자 경찰의 의심은 커졌습니다. 사건 직후 그는 홀연히 군산으로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그의 혈액형은 현관 손잡이에서 발견된 혈흔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그의 손가락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범행 중 다쳤을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체포된 경환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민수가 시켰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배우가 다름 아닌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가여운 촛불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어머니, 그 삶을 무너뜨린 건 피부치 아들이었습니다. 아범은 흐느낍니다. 민수의 냉혹한 계획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경환에게 어머니를 죽여주면 보험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돈의 욕망이 우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새벽, 두 사람은 다른 친구들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민수는 사다리를 준비했고 어머니의 집 창문을 통해 경환을 들여보냈습니다. 자신은 밖에서 대기하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골목 어귀에 지민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전화기를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들어간다. 그 말은 곧 죽음의 신호였습니다. 경환은 집 안으로 숨어들었고 잠시 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끝없는 다크가 방 안을 덮쳤습니다. 경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손을 떨게 했지만
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저항했지만 수십 번의 공격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민수는 현관을 지키며 도망칠 길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피부치 아들의 냉정한 공모였습니다. 범행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서둘러 현장을 꾸몄습니다. 장롱과 서랍을 열고 물건을 흩트렸습니다. 강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흉기는 인근 뒷산에 묻었습니다. 이후 민수는 자취방으로 돌아가 태연하게 친구들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완벽한 알리바이를 마련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완벽할 것 같던 범행은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경환의 상처, 손잡이에 묻은 혈흔, 그리고 숨겨진 이름. 작은 틈들이 모여 커다란 증거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범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범은 분노를 삼킵니다. 가여운 촛불을 짓밟은 탐욕이 그들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재판에서 민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경환이 혼자 한 일이다. 그러나 경환의 증언과 수많은 정황은 그를 옥죄었습니다. 결국 법정은 그들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친모를 돈 때문에 죽음으로 몰아넣은 민수의 죄질은 극히 무거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통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경환은 조사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돈에 눈이 멀어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냉정하게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범은 차갑게 말합니다. 다크페이스는 스스로 감옥을 선택한 셈이라고.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단순 살인이 아닌 계획된 존속살해이자 보험사기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민수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경환에게는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모를 돈 때문에 죽음으로 몰아넣은 행위는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반인륜적 범죄다. 아범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아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모식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의 희생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의 경각심으로 번졌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두 사건 모두 우리에게 잔혹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어떻게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끝없는 다크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아범은 흐느낍니다. 이제 아우트로로 향하며 교훈과 추모,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남기겠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돈과 탐욕이 인간성을 집어삼키면 가장 소중해야 할 가족조차 끝없는 다크로 내몰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다크페이스는 부모와 형을, 두 번째 사건에서 또 다른 다크페이스는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이 잔혹한 결말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추모의 마음을 담습니다. 첫 사건에서 삶을 잃은 세 분, 가여운 촛불로 꺼져간 그들의 숨결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생을 마감한 어머니 지민, 그 고통과 희생을 함께 떠올립니다. 그분들의 이름 없는 목소리가 밤하늘에 닿아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경찰과 수사관들도 이 사건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의 참혹함, 유족의 울음, 사회의 분노가 모두 가슴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닌 시대의 경고문이 되었습니다. 아범은 목소리를 낮추며 전합니다. 이런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유족들의 상실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죄책감과 분노, 공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기도 하지만 잘못은 그들 탓이 아닙니다. 다크페이스의 탐욕과 왜곡된 집착이 모든 걸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뉴스와 토론에서 가족 해체, 물질 만능주의, 고립된 청년 문제까지 논의되었습니다. 범죄는 한 개인의 타락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균열을 드러냅니다. 아범은 차갑게 덧붙입니다. 끝없는 다크는 개인을 집어삼킨 후 결국 사회를 흔들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이어가는 사회라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추모는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약속입니다. 아범의 목소리에 떨림이 스칩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코믹 완화의 순간도 필요합니다. 한 수사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 후에 집에 돌아와 아이가 아빠 오늘도 범인 잡았어? 라고 묻는데 그때만큼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상이 있기에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범은 미소 짓습니다. 끝으로 교훈을 다시 새깁니다. 탐욕은 결국 파멸로 이어지고 사랑은 기억 속에 남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크페이스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가여운 촛불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인간다운 선택만이 끝없는 다크를 밝히는 유일한 불빛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추모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사건으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경고로 새길 것인가? 아범은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물음입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여운 촛불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을 넘어 빛으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아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두 사건의 기록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균열을 드러낸 경고문이자 인간의 내면에 도사린 끝없는 다크를 직시하게 합니다. 아범은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건을 마주하며 느낀 건 사랑과 신뢰가 무너질 때 가장 가까운 이가 가장 큰 상처를 준다는 아이러니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보호막이 되지만 때로는 흉기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의 희생은 그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범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꾹 누르며 속삭입니다. 아범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피해자들의 이름 없는 숨결이 귓가를 스칩니다. 그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억을 이어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다크를 밝히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추모의 뜻을 다시 전합니다. 부모를, 형제를, 어머니를 잃은 그날의 슬픔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아범은 흐느낍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기억을 지켜야 한다고.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다크페이스의 탐욕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유입니다. 아범이었습니다.